저는 서순환입니다. 잠시 후 포럼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 조금 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Sing the wondrous love of Jesus, sing His mercy and His grace. In the nation, light and mercy, He prepared for us a place. Bring me all in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He be. Bring m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Now we want the people has way from silver straight to sky. But when traveling days are over, not a shadow, not a sign. Bring me all into heaven on a day of rejoicing that He be. Bring me all, see Jesus. We sing and shout the victory. 놀라워라 주의 사랑 은총의 주 찬양해. 밝은 그로 하늘에 주가 예비하셨네. 기쁜 날 그날에 우리 모두 다 하늘길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는 승리하리라.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는 승리하리라. 속에 거북이 높은 하늘엔 정갈새 뒷주머니엔 고양이 마음 밑에는 강아지 깊은 산속엔 거북이가 높은 하늘엔 정갈새가 뒷주머니엔 고양이가 마음 밑에는 강아지 우와야
과수원기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동그바 과수원기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이파리 늘성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나고 설설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긴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기.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장난스럽게 웃어주는 그 얼굴이 언제나 나를 좋아해요. 예쁜 그 얼굴 찡그리면 나는 싫어요. 한 번씩 웃어주세요.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장난스럽게 웃어주는 그 얼굴이 언제나 나는 좋아요. 저기 앉아있는 아저씨가 화가 났네요. 한 번씩 웃어주세요.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장난스럽게 웃어주는 그 얼굴이 언제나 나는 좋아요. 옛날만 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속담도 있지 않아요.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장난스럽게 웃어주는 그 얼굴이 언제나 나는 좋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장난스럽게 웃어주는 그 얼굴이 언제나 난 좋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만장하신 내외 구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마음 깊숙이 각인될 수 있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남기신 유언이자 경고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일부 순서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사회를 맡아서 함께할 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문무일입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SBS 출신이고 커뮤니케이션 박사인 유전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계획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념사업회 상임 고문이시고 트러스트 포럼의 대표이신 최재형 상임 고문께서 계획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초에 건국된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프란체스카 여사를 기억하며 또 그 업적에 감사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승만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한미 문안 포럼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의례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에는 애국가 1절입니다. 순국 선열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기리며 다 함께 묵념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사단법인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수석 부회장이신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송현보 목사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5000년 역사 가운데 언제나 가난과 억압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던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을 위하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깊은 향과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자유민주 체제를 주셔서 수천 년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미 상호방위 조약 등으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금까지 구해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명의 역사를 끊게 해주셔서 세계 경제 대국의 기초를 놓게 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다행이고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들어서서 세계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그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의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속히 통일되어서 그분이 바라고 기도했던 기독교 이 국론의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앞날이 캄캄하고 해방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바라고 또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그분의 뜻을 기리며 영화를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강화문의 동상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업적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긴 영광을 지어서 모든 청소년 이 나라 국민들이 가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배워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며 이 모든 일에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포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갈 길을 밝혀주시고 또 전국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응원하고 바라고 또 그분의 업적이 폄하되지 않고 드러날 수 있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과 또 이 포럼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동산에
구성원들보다 더 깊이 있는 목소리를 부르신 중창단은 성종 남성 중창단의 노래였습니다. 마지막 들으신 내리의 추억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한 곡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우자분들한테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분들이 다녀가신 곳은 항상 활력이 넘친다는 후문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도 포럼의 준비가 매우 따뜻하게 잘 시작된 것 같습니다. 찬송가도 좋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좋아하셨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강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수 크게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제대로 합창을 하모니는 기대하십시오. 오늘 공개할 겁니다. 배제 아펜젤라와 함께 여러분과 감동적인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 포럼인데 포럼은 좀 더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낫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 조금 장시간에 오늘 이 자리 준비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머리에 넣으실 것도 많지만 머리는 좀 딱딱해질 수 있는데요. 마음은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잘 흡수하시고 박수를 또 아낌없이 해서 좀 운동도 하시면서 장시간 오늘 그 포럼의 시간을 의미 있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강연 포럼을 시간을 압축했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행사 대회사 순서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회사는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앞으로 항공모함처럼 항공모함처럼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이 기념사업회도 이분처럼 그 항공모함 같은 에너지와 추진적으로 큰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우리 그 새로운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남수 회장님, 목사님을 모시고 대회사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항공모함이라는 단어는 유람선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유람선 먹고 마시고 축제하는 배고 반대로는 육해공군 해병대가 함께 모여서 전쟁 한 목표를 위해서 한 사령관 지휘하에 함께 전쟁하는 군함을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각자 맡은 입장과 교회, 같은 여러 지역에 계시지만 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항공모함처럼 단합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큰 힘과 전투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선교적 전략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14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첫 행사에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서 무척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기념사업회 그리고 애국자 여러분들께서 이 기념사업회를 이끌어가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이승만 박사는 서로 떼어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신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치정부, 국회, 헌법, 군대를 갖춘 대한민국을 탄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교육, 안보, 산업의 기초를 세워 번영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 아니었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암울한 현실 속에
청년 이승만은 선교사님과 배제학당에서 배운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꿈꿔 오셨습니다.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하고 영국에 맞서 독립을 쟁취한 미국처럼 기독교를 근원으로 삼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비전과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대한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운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오직 나라와 민족의 유익을 위해 그의 생애를 바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38선 분할과 일본의 패망으로 미 군정과 소련의 군정이 각각 남북한을 점령했고 한국의 독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의 음흉한 야욕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박사는 분단을 조장하는 소련에 대항하고 정부를 세워서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한국의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셨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한국사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탄생했으며 전쟁이라는 험한 풍랑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과 애국지사, 순국 열사들이 써간 역사에 바로 그 역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건국 정신이고 사상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변화할 희망은 아직 있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못다 이루신 통일도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과제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비전과 믿음과 열정과 헌신으로 새 역사를 써가며 이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뢰하고 지혜를 그분에게 구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보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시고 여러분이 계신 동안에는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고 우리의 앞날은 밝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포럼이 오늘 우리 현실과 미래와 다음 세대에 큰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아낄 때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조지 워싱턴 대학의 우리 김영기 박사께서 나오셔서 준비된 것이 아주 소중한
교육은 칼보다 낫다는 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 이승만 대통령의 그 교육에 대한 혁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세계 최강의 우수한 인재들을 만든 대한민국을 이끌었고요. 그 미국 땅에서 50년 가까이 이 한국학과, 한국어의 교육과 또 그 교류를 위해서 힘써오신 우리 바로 그 김영기 교수님에게서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교육에 대한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학에서 올해 교편을 잡으며 한국 교육사에 흥미를 가져온 학자로서 또한 한국에서 이승만 교육 정책 아래 성장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 발표 순서를 간단히 목차로 보여드립니다. 한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에 태어난 이승만은 철저한 전통교육과 최고의 서구식 교육을 받고 오랜 세월을 국제사회에서 보낸 특수한 배경을 가진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승만의 국가 발전을 위한 두 큰 업적은 농지개혁과 교육입니다. 사유재생과 교육은 개인과 국가를 위해 독립을 뜻하며 남이 뺏을 수 없는 숭고한 자유의 증표입니다. 이승만 전에는 특수 계급만 누렸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책은 국가와 국민이 갈망한 독립정신,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교육의 렌즈를 통하여 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공식 교육의 역사는 1650년 오랜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겪고 난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로 문맹률이 80%였고 평균 국민연봉은 미화 60%로 세계 아주 참혹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해방된 한국은 당장 교육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승만의 최대 관심은 국민 퇴치와 그를 위한 무상 초등교육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가 부러워할 오늘날 교육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한국의 발전은 건국 초기에 민주개혁 중 중요한 교육 정책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승만의 교육 정신은 학교 교육, 기독교 교육, 언론 교육과 국제 외교 사회 경험으로 다양한 배경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유년기 철저한 한국 전통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영어를 배우려고 입학한 배제 학당에서 만난 미국 기독교 선교사와 서재필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언론의 힘을 이해하고 이용한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정세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나라를 위한 자신의 뜻을 전했고 번역사업과 출판사업도 동포를 깨우려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승만은 계속 신문 스크랩을 하였고 여기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자신의 외교 활동에 적용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유서급 깊은 세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학문적 열정이 주라했겠지만 이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최고의 자격을 갖추는데 그 야심이 있었습니다. 1905년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하는데 그를 가르친 저명한 기독교 선교사들의 추천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기초 지식을 쌓으며 인성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미국 사회 엘리트와 교류하며 한국을 위한 독립운동과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승만이 졸업식에서 제일 박수를 많이 받았다고 보도했고, 그 후 타임지는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이승만을 2번이나 거장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이 자랑하는 졸업생으로 대학에서 주는 뛰어난 동문상과 명예 법학 박사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승만은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3년 반 만에 취득했습니다. 이승만의 손으로 쓴 편지들을 보면 수려한 필체로 내용이 자연스럽고 글이 간단하면서도 위엄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대학 지도자들에게 문화적으로 통하여 신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인 최초로 서양 대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학위 논문은 2년 후 프린스턴 대학 출판사에서 발간되었는데 그 논문이 그렇게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할 만큼 학술성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승만의 교육 활동은 늘 국민 계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어린이 죄수들을 가르쳤고, 미국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도 즉시 귀국하여 YMCA에서 교육과 전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피치 못해 다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의 교육 활동은 계속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여러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특히 획기적인 변화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남녀 공학을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시한 문맹 퇴치를 위하여 한글 전용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목적 아래 택한 기발한 전략은 순차적 발전이었습니다. 즉 당시 미군 정권은 모든 학급 교육을 동시에 개발할 것을 추진했지만 이승만의 교육 정책은 초등학교 교육을 설립하는 것을 우선 근무로 했습니다. 개발도상국가 중 이러한 정책을 택한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계급과 차별 없이, 남녀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기회를 가졌고, 고급 인력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직접 기여했습니다. 민주주의 사상이 철저히 적용된 예입니다. 국민의 교육열은 이승만의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과 시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동일한 가치관은 일 추진에 물론 도움이 되어 1956년에는 학생 인구의 95%가 초등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1950년대 정부 예산의 20%를 교육에 배정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학교는 쉬지 않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 전쟁 중에도 대학생들의 병역을 연계해 줬습니다. 1950년대 매해 평균 600명 이상이 미국과 서구 선진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1950년과 57년 사이에 1115명의 대학원생과 교수가 장학금을 받고 유학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책략을 실시했는데 하나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이고 또 하나는 외국어 문화 교육이었습니다. 세계 위대한 특수교육기관 한양공대, 인하공대, 외국어 대학이 탄생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마음을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문제는 해방 직후 교육 진공 상태로 교사, 시설, 교과서도 없었고 재정적으로 나라가 궁핍한데 학생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이라 했지만 나라 경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 매달 내도록 되어 있는 육성회비라 부르는 월사금은 많은 가정에 부담이 되었고 이는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1954년 이승만은 중학교가 각자 입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학교 측은 이를 지지하고 국민학교 측은 무시형제를 주장하던 중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학교 교사의 자율적 평가권, 즉 학생 중심적, 생활 중심적 교육, 창의성의 평가가 희생됐습니다. 이 새로운 입학시험 제도는 한국인들의 집념적인 교육열이 강화된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엘리트 중학에 들어가는 것은 성공의 문턱을 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이 시험지옥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사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으로 보이는 미덕도 서로 충돌을 할 때 선의를 택해야 합니다. 물론 능력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모두 인정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능력이 무엇인가는 또렷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글 전용에 대한 정책이 계속 바뀐 이유도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워서 손해날 건 없다는 생각만 있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법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볼 때 국민 전체의 문맹률이 거의 0이 되는 것은 그 정책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승만의 민주사상은 한국인이 동양 다른 어느 국가보다 개방적이고 창의성을 보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그는 획기적인 개혁가로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의 정신적, 물질적 성과였습니다. 그의 교육활동, 삶을 통해 얻은 국제적 안목은 한국인들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한편 그의 유교적 기본 가치관은 변함이 없었고 자기가 어디에서 왔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즉 철저한 비폭력주의와 교육의 성스러움과 실력주의는 그의 일생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의 교육정책은 1980년에 제정한 교육헌장에서도 거의 다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실용주의를 겸하여 나라의 발전을 돕고 자유를 누리는 국민을 배출하는 것이 지속적인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변천을 따라 교육 정책도 세부에서 조절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본고지신의 태도로 늘 발전을 기하는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설가 한무섭 그 선생님의 따님이시죠? 네, 역사는 흐른다의 소설가. 네, 한무섭 여사님의 따님이시죠.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터줏대감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선양을 위해서 애쓰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자동차가 문제인데, 자 다음 순서는요. 네. 멀리서 역시 이 교수님도 멀리서 오셨는데 벌써 나오셨어요. He's very nice. 영어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많은 영어로 면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각별하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외국인 친구 이승만 대통령 이런 제목의 책도 쓰시고 그리고 위스콘신 대학의 이스트 아시아 센터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기의 그 편집장도 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나의 목표 두 가지 성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Professor David Fields, he is the associate professor of the Center of the East Asian Studies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e will present about the one goal and two characteristics.
있지만 저는 발표로 영어로 할 거예요. 그럼 스크린에서 번역 읽을 수 있어요. In this article presentation, I want to propose a new paradigm for understanding Lee Seung-man, one that is free of ideological commitments and labels. Since Lee Seung-man was above all a Korean nationalist, I think it is best that this new paradigm be in Korean rather than English. So I have chosen 하나의 목표, 두 가지 특성. Okay, one goal, two characteristics. Because our time is short, I will go very quickly. So, one goal, 하나의 목표. Lee Seung-man's goal was the independence of Korea. The desire to accomplish this goal was the animating force for his entire political career from the 1890s through the 1950s. Ri became an advocate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in the 1890s, nearly a decade before Korea lost its independence to Japan. Under the influence of an older generation of reformers, including his teacher at Paeje Hakdang Soje-bil, Ri joined the Independence Club in the 1890s, a political organization convinced that Korea should sever its Confucian relationship with the Qing Empire and instead chart an independent political course in the future, which might involve borrowing as much from the West as it had from China. As the 19th century drew to a close, Ri was part of a more radical group within the Independence Club that believed if Korean society did not make fundamental and rapid reforms, it would likely lose its independence. Ri's 1897 address as the valedictorian of Paeje Hakdang fearlessly expressed his belief that the independence of Korea must be, quote, made real, permanent, and lasting. Ri backed up these fearless words with actions, mobilizing mass protests as a way of pressuring the Korean monarchy to reform. He was imprisoned for his efforts in 1899, and while incarcerated for 5 years, wrote his magnum opus, 독립정신. The Spirit of Independence is easily Ri's most remarkable work. Trying to shock his countrymen into recognizing the need for reform, he refers to Korean society as only semi-civilized, and to Korean elites as, quote, mostly rotten, biased, and beyond hope. In fact, Ri assumes in 독립정신 that Korea will lose its independence, and Ri encouraged Koreans to look to the example of Poland and the Polish people as an example of a people who have lost their independence, but not their conception of themselves as a nation. He urges Koreans to develop a similar spirit of patriotism and a willingness to sacrifice for their country that he hopes will lay the future foundation for the reemergence of Korean independence at some point. After Korea lost its independence to Japan, Ri followed the strategy he had laid out in 독립정신, which called for seeking foreign support in addition to preserving the spirit of Korea's independence at home. On being released from prison, he went into exile in the United States, where he tried to keep both the spirit of independence alive and the issue of Korean independence before the American people. In these endeavors, Lee Seung-man was both astonishingly successful and also a dismal failure. He succeeded in keeping the spirit of independence alive and well. So alive, in fact, that Korea's desire to be independent was widely acknowledged by everyone. And even by the end of World War II, only the curmudgeonly old American President Herbert Hoover seriously thought that Korea should remain part of the Japanese Empire, as most Americans had believed during the time of Theodore Roosevelt. However, while the foreign interest that Ri succeeded in currying separated Korea from Japan, it also separated Korea itself at the 38th parallel, which served as the dividing line between the American and Soviet forces. For this reason, Ri considered much of his lobbying work in the United States a failure. For much of the world, the division of Korea
marked the beginning of a new struggle, which in time would become known as the Cold War. But for Rhee, it was a continuation of the same struggle with the same goal he had been seeking his entire life: Korean independence. Only now the struggle was even more complicated, involving two great powers instead of one. Rhee was horrified by the joint occupation of Korea, fearing immediately and quite accurately that it might lead to a permanent division of the country. And he believed that a divided Korea could never be a truly independent Korea. It would always be weak and easy prey to its neighbors and great powers. Rhee's quest for Korean independence brought him into a new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Rhee is often remembered and described as pro-American, and this is true insofar as he admired the American people, and especially their historical desire for independence, which he called the spirit of '76. He never tired of exhorting Americans to make this spirit the foundation of their foreign policy and to encourage them to help others to gain their independence, especially Koreans. But his pro-Americanism did not extend to cooperating with American leaders, many of whom he detested on policies he did not agree with. American officials facilitated Rhee's return to Korea in 1945, hoping that he would be a pliable tool of American foreign policy. He was not. His very public and passionate opposition to international trusteeship alienated the senior American leadership in Korea and in Washington. General Hodge, who had the misfortune of commanding American forces in post-liberation Korea, referred to Rhee as that old SOB. Some have claimed that Rhee's opposition to trusteeship was motivated by his personal ambitions to rule a separate stat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Rhee was deeply personally ambitious is beyond dispute. His entire life is a testament to his desire for political leadership. But there can be little doubt that his own personal ambitions were subordinated to his goal of regaining Korea's independence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Had he craved personal power more than Korea's independence, surely he would have cooperated with American leaders regarding trusteeship, gaining himself their favor and likely a prime political position in whatever regime resulted from the proposed trusteeship. Instead, he risked his political career and his personal liberty to oppose the United States on this issue. It is debatable whether this choice was in the long-term interest of the Korean people, but it was certainly guided more by a commitment to Korea's independence than his own personal ambition. It is only with this commitment to Korea's independence in mind that Rhee's position on communism can be truly understood, for his opposition to communism was not ideological, but practical. In fact, Rhee's position on communism would change throughout his life. In a 1923 article on communism for his specific weekly magazine, Rhee examined both the pros and cons of communism, but ultimately concluded that Koreans' position on communism should be determined by whether it facilitated Korea's liberation. If so, he wrote, quote, "We should all become communists without delay," end quote. This was apparently still his position in 1933 when Rhee traveled to Moscow, unsuccessfully seeking Soviet support for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In a 1947 letter to his American biographer, Rhee wrote that he could no more cooperate with communism than he could, quote, "cooperate with smallpox." This uncompromising quote was frequently reprinted and taken to be seen as emblematic of his staunch anti-communism. However, the subsequent lines of that letter are almost never quoted. He went on to say, quote, "If I believe it would help our independence cause, I would join hands with Uncle Joe Stalin tomorrow. But if I do think that it would hurt our cause, no one could persuade me to do so." No clear statement on Rhee's approach to communism can be found. Rhee believed that communism was a barrier to Korea's independence and opposed it on such grounds. Rhee's aggressive rhetoric and actions during the Korean War are also best understood with his goal of Korean independence in mind. His slogan, "Bukjin Tongil," advance north for unification, was almost always translated into English as simply "march north."
and as such is often mis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his anti-communism rather than an expression of his desire for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Similarly, Rhee's attempts to prevent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1953 were not motivated by a desire for continued bloodshed, but rather a desire to see that the war continued until Korea was reunified one way or another. Korean independence was Rhee's lifelong goal, from his late teens until his 80s. His actions and his legacy are best interpreted through the lens of this goal. In pursuit of this goal of Korean independence, two aspects of Rhee's character stand out as the keys to his successes and also the reasons for his many shortcomings: his stubbornness and his radicalism. It is well known that Rhee was stubborn. Almost every American who dealt with him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ame away with this impression. As Rhee aged, his stubbornness was a problem for himself and for the Republic of Korea. It threatened his relationships with American officials, and by extension, the ROK'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So fed up were American officials that they openly discussed removing Rhee from power in 1952 and 1953. His stubbornness also placed stresses on the ROK constitutional system, as he repeatedly ran roughshod over the Korean legislature, setting a pattern that future authoritarian leaders of Korea would be happy to emulate. Eventually, Rhee came to see himself and his political leadership as essential to the ROK, and stubbornly refused to surrender power, even as his physical stamina and mental acuity were withering away. Rhee's battle with dementia later in life no doubt aggravated his stubbornness. Rhee's stubbornness was his stumbling block, but it was also the key to his success for much of his career. As a young member of the Independence Club, while American missionaries and his elders encouraged him to exercise caution, he pioneered mass protests outside of the palace walls to pressure the Korean court to reform. He recalled in his unfinished autobiography that while Henry Appenzeller and Yoon Chi-ho called for caution, quote, "the crowds were following me." His stubbornness was never more useful to him than during his 40-year struggle fo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During these years, Rhe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merican perceptions of Korea and the Korean community abroad. But there was little reason to hope that Korea would ever be freed from Japan's grasp prior to Pearl Harbor. His stubborn belief that an independent Korea was still possible is likely the only thing that sustained him during this period. He carried on this struggle even as a single father in a foreign land, even after the death of his only child in 1906, even after all the hopes he had placed in his mentor, Woodrow Wilson, evaporated in 1919. He continued even after many of his compatriots, including Yoon Chi-ho and Seo Jae-pil, acknowledged in their own ways that the struggle was now hopeless. Only a truly stubborn man could have carried on for all those years with such little to show for it. As president of the ROK, his stubbornness no doubt harmed Korean politics at the crucial moment of its inception. However, his stubbornness was also instrumental in securing a mutual defens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in 1953. If the division of Korea was an American idea resisted by Koreans, the 1953 alliance was a Korean idea that was resisted by Americans. It was not an alliance that American officials wanted, nor is it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Syngman Rhee wrung this alliance out of them through his drastic actions, which included the bombing of the armistice negotiation site, threatening to take his troops ou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finally by releasing 28,000 Korean POWs in June of 1953. These actions infuriated Americans, but ultimately convinced them to concede to Rhee's demand for an alliance. With this treaty, Rhee fulfilled part of the strategy he had articulated in Dongnip-Changshin. The Republic of Korea's security was now guaranteed, freeing its citizens to focus on their own internal development, which they did over the next 5 decades. Rhee's stubbornness was a true two-edged sword. It was one of his greatest assets,
and also one of his greatest faults. It facilitated his greatest successes and his greatest failures. Finally, Rhee's radicalism is perhaps his most overlooked characteristic. It has gone unrecognized because of his strong identification with anti-communism.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anti-communism was, and often still is, conflated with conservatism. And so the label conservative is often applied to Rhee. Rhee was anything but conservative. In fact, he was a radical who preferred the most radical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Korean independence that he believed would be effective. Rhee's radicalism was on display throughout his life. As a young reformer, he demanded the recall of Park Kyung-hyo, a Korean of such radical proclivities that many considered Rhee's demand tantamount to calling for the overthrow of the Joseon monarchy. It was this action that split the Independence Club and landed Rhee in prison. Prison tempered Rhee's radicalism somewhat, but did not eliminate it. In Dongnip Cheongshin, Rhee called for Koreans to convert en masse to Christianity, believing it was the quickest way to radically transform Korean society and instill in Koreans a sense of self-sacrifice that was necessary to develop patriotic nationalism. During the waning days of World War II, extremely frustrated over the failure of the United States to recogniz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China, Rhee made the radical and baseless accusation that the late American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made a secret treaty with Joseph Stalin, selling out Korea to the Soviet Union for an early Soviet entry into the war against Japan. This baseless accusation made Rhee persona non grata to many of the officials in the United States who would oversee American policy towards Korea for the next few years, but it also grabbed headlines all across the United States. It was during the Korean War that the true extent of Rhee's radicalism was on full display.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Korean War, he oversaw a policy of summarily executing communists and supposed communists. Among the murdered were several thousand members of the Bodo League, an organization that promised protection and support to former communists who wanted to break away from that movement and make a fresh start as rehabilitated Korean nationalists. This massacre was only one of many, some of which predated the war, in which radical violence was used in an attempt to cleanse Korea of communism on the theory that communists were Soviet dupes working to subvert Korean independence. It is unclear just how much Rhee was involved in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se massacres, but there is no doubt that he bears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em as the undisputed leader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time. The radical violence of this period, which at the very least Lee Seung-man failed to prevent, is the greatest single stain on his career and to this day haunts the political lif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bove horrors notwithstanding, Rhee's radicalism also had its benefits. His radicalism was well suited to the times that he governed. Post-liberation Korea was anything but conservative if one equates conservatism to the holding of traditional ideas. If there was one thing that Koreans on the divided peninsula could agree on, it was that there was no going back to the monarchical and caste systems that had characterized Korea for 1,000 years. Koreans wanted a new sort of politics, but even more, a new sort of economy. The chief desire of every Korean farmer was land, and Lee Seung-man gave that to them. Rhee's land reform is sometimes called conservative because landowners were compensated and the farmers had to buy the land on credit. This is compared unfavorably with land reform in North Korea, where the land was taken from the owners and freely distributed to farmers. This comparison, though true, overlooks the fact that at the end of the process, individual North Korean farmers never actually became landowners. They could not sell their land. They could not borrow against it to make improvements. In the end, instead of being tenants of a landlord, they became tenants of the state. On the other hand, Lee Seung-man's land reform fundamentally changed the ownership structure of land in South Korea, and this ownership laid the foundation for an emerging Korean middle class, and in the long term, the economic growth that is now sometimes called the Korean miracle.
Reed cannot claim credit for this miracle. His economic policies were largely inept. His refusal to normalize relations with Japan depressed the Korean economy for nearly 2 decades. However, his land reform did create the environment in which such a miracle could happen. I hope this presentation has laid out a new paradigm for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life of Lee Seung-man. For much of his life, for all of his life, he had a single goal: Korean independence. He was stubborn in pursuing this goal, and his stubbornness was sometimes an asset and sometimes a stumbling block. In the service of this goal, he was also willing to employ radical policies, some of which were successful, and some of which incurred tremendous human costs. It is my hope that looking at Lee in this way will help get beyond the caricatures we often see of him, and instead enable him to be seen as a human being with the emotions, strengths, and weaknesses common to all peopl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timulus effort and deep insight to promote to your foreign friends, Seung-man Lee.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책을 하나씩 다 전체 가서 집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 넘어가요. 네, 자리하셨는데요. 세 번째 주제 소개해드릴까요? 네, 세 번째는 미 군정기 이승만의 방미 외교에 대해서 우리 독립기념관의 이사기도 하신 그 오영석 박사님의 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이라서 제가 주지초로부터 처음 학술회의 개최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이런 주제로 학술회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박사의 역할에 관해서 전반적인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받고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주제에 맞게 학술 발표를 한다면은 결국 이 해방 공간 3년 동안 이승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어떠한 의미 있는 그 활동을 했는가 하는 측면을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경우 어떤 주제를 잡아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말을 봤습니다. 이승만의 해방 3년 동안의 여러 활동 가운데서 가장 연구가 안 돼 있는 방미 외교 부문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주제를 잡은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이승만의 방미 외교에 대해서 현재 한국의 학자들이나 좌파 인사들이나 시민단체를 막느라고 매우 그 문제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인 전제에서는 좀 미흡한 이런 평가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짚어보는 이런 학술회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미 군정기 이승만의 방미 외교 그리고 방미 외교에 나타난 근본적인 그 주장의 핵심 사항으로서의 남한 단정론, 이른바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론 또는 남한 과도정부, 과도 독립정부 수립론 또는 남한 과도 임시정부 수립론 이런 여러 용어로 불리는 그런 문제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1946년 6월 3일 날 정읍에서 있었던 정읍선언의 역사적인 의미를 짚어보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때 정읍선언 자체가 단순하게 좌파들이나 심지어 한국당들까지도 비난했던 바처럼 그것이 이 민족 분열이나 국토 분단을 초래한 망국적인 그 매국노이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읍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 역사적인 현실적인 상황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이 박사가 주장했던 이른바 단계적인 국가 통일, 민족 통일론이었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위원이나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남한만의 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통일까지도 이제 고려하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소련을 한반도에서 이제 축소하는 그런 그 의미까지도 이제 지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의 정읍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장구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의 민족 통일론, 국가 통일론을 이제 제시한 그런 그 답변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면을 이제 매우 강조하는데 그런 그 발표를 했었고 그 발표에 이어서 이제 미군 정기의 이승만의 방미 외교 과정에서 나타났던 다시금 이제 되풀이되는 남한 단정론의 문제를 언급한다면은 제 연구를 좀 연장시키고 좀 확대폭을 지속하는 이런 그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만이 1946년 6월 3일날 정읍선언에서 역사적인 단계적인 민족 통일 방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좌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도 강하게 비판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승만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미 군정이 공식적인 회견을 통해서 이 박사의 주장을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스스로도 자신의 정읍선언 자체를 철회하는 이런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그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제 성명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독립족성 국민의 선전부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전혀 사실 무근이었다라는 그 이제 성명을 이제 발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시 좌파와 일반 여론과 미군정의 강력한 이제 반대에 봉착해가지고 자신의 정읍선언을 갖다가 이제 철회하는 이런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박사가 주장하는 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건 1946년 2월 달에 북조선에서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북한에서 이미 정부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는 이런 그 시점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남한만의 독립정부를 조속히 구성하고 조직해서 뭔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이런 문제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건 뭐 국제적인 역학의 문제나 이런 걸 고려할 필요도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시기 모든 정치가들은 과연 용기 있게 그 문제를 한국의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창했는가 라는 것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이 박사 외에는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1946년 5월 12일 날 김규식 박사가 가장 처음 공식적 상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창했지만 김규식 박사는 배가 약한 분이고 학자형의 인물이다 보니까 이내 그 좌파와 미군정의 반발에 밀려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처리하고 다시는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리이죠. 이 박사는 정읍선언 이후에 일시 자기의 주장을 처리했지만 그 이후에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미군정 주도하에 좌합작 운동이 벌어졌고 또 여운형 김규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좌합작에 참여하면서 모스크바 3.3회의 결정을 갖다가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보여나갈 때 이 박사는 겉으로는 좌합작을 지지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좌합작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나 현실적인 차원에서 실패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단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석에서도 그렇게 누차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론을 이제 과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박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박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정부를 상대로 미국의 국회의원들 상대로 미국의 언론을 상대로 또 국무부 관료들을 상대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론을 갖다가 이제 되풀이해서 강조를 하면서 주지시키는 이런 그 단계로 접어들었던 거죠. 이 박사의 이 방미의 목적과 근본적인 그 활동의 보면은 그런 측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2차 유엔 총회라고 하는 것이 1946년 12월 14일경에 이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이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박사가 1946년 12월 2일 날 김포 비행장을 떠나서 일본으로 가서 메가더 사령부와 일정 부분 협의를 거쳤고 또 메가더와 면담을 나누면서 메가더에게 여러 가지 이제 논의사항을 던져주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12월 8일 날 미국 땅에 도착을 했었기 때문에 이 박사가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어떠한 발언을 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사는 자연스럽게 이 미국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측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을 상대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이제 외교적인 그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이제 벌인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신의 남한만의 단독동부 수립론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이제 강조하는 이런 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47년 2월달 이 박사가 그 동료들과 함께 전략 그 참모회의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전략 참모회의가 만들어낸 한국민족의 해방을 위한 방안 이런 이제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그 문건에 이제 제1항으로서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을 시키고 한국을 위해서 임시 과도정부를 수립해달라 하는 공식적인 이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식적인 요구를 이 박사는 그 이후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없이 같은 이야기를 이제 반복하는 언론을 상대로 국내 언론 상대로 미국 언론을 상대로 반복하는 이런 이제 과정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이제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는데 이승만 박사가 큰 그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1947년 3월 12일 날 트루만 독트린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루만 독트린에 의해서 이제 한국 문제는 국제적인 차원의 이제 문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트루만 정부가 이전과 달리 소련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접고 강경 공세 정책을 취함에 따라서 한국 문제 자체가 상당히 이제 국제 문제가 될 소지가 이제 더 넓어진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제 이관되는 이런 이제 단계적인 이제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박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왕에 이제 모든 그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은 트루만 독트린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이승만이 끼친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미국 정부의 그 요인들을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제 국무부의 그 중간 고위관료라고 하는 힐든이라는 국무부 차관보 외에는 다른 분을 일체 만나지를 못했어요.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국무장관조차도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역할이 미 국무부와 미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왕의 연구였던 거죠. 그러나 이미 미국 정부는 그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소련에 끌려다니는 방식의 이 정책만 가지고는 이제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이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트루만 독트린이 나온 것이었고 미 군부 인사들과 트루만 독트린이 나오기 전에 미국에 가서 긴밀하게 연기를 지으면서 활동하고 있던 이 박사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이 당연하게 이제 트루만 독트린이 나오는데 일정 부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추정,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추정에서 끝나는데 이 추정이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단계 이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트루만 독트린이 나온 다음에 미국의 군부의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되고 한국을 위해서 소련에 대항할 장치적인 보루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갖다가 동아시아에 있어서 민주주의 보루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박사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기독교계 보수적인 허스트 신문이 이제 자기들 신문 네트워크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 박사의 주장을 홍보하는 이런 활동이 좀 펼쳐졌고 뉴욕이나 워싱턴에 이제 발간되는 여러 이제 유력 신문지들이 이 박사의 이제 주장을 소개를 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한국 정책은 좀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박사의 주장은 상당 부분 역사적인 이제 타당성 내지는 실효성을 얻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승만의 주장이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상당 부분 좀 관심을 갖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이승만의 방미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남한 단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승만 개인의 외교적인 외로운 외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미국 정책과 그 이후에 이제 정책의 전개 과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그것이 이제 흘러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승만의 방미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 갈 때는 본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겠다고 표방을 했지만 민주의원에서는 공식적인 민주의원 대표 자격으로 이제 방미 외교를 이제 부탁해서 나가는 이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식을 취했던지 간에 미국 정부로부터 극히 냉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사적인 전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 거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의 이제 해방 이후에 방미외교를 이제 짚어보면은 크게 이제 두 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46년도 이 박사가 이제 연말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사회 활동한 것, 또 54년도 7월 25일 날 도미해가지고 이제 국빈 자격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회담도 하고 말이죠. 또 상하이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도 하고, 또 뭐 뉴욕에서 카프레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가 오늘날 이승만의 외교를 이야기할 때 54년도에 이 박사가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은 것만 크게 강조를 하고 언급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 54년 행사보다는 이 46년 연말부터 47년 4월까지 이루어졌던 이 박사의 공유 활동이 훨씬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런 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4년도에 도미 행사는 이미 그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통일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한국의 군비 확충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한국의 전후 재건의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미국 정부와 회담을 통해서 협의하는 이런 문제를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방미를 한 것인데 그런 문제는 이미 이 박사가 미국에 건너가기 전에 미국 정부와 또 미국의 여러 단체와 정부 산하 단체와 논의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무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46년도부터 47년 초반까지의 이 박사의 방미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그 중시해볼 만한 이런 그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발표 자료집에서는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일일이 읽을 수는 없고 간추려서 거칠게 말씀드리면 대략 이런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군정기 그 한미 외교에 대한 말씀을 아마 또 자세한 말씀 또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될 텐데 중요한 부분을 잘 들었고요. 네, 다음은 앞부분에서도 그 교육 얘기에서 또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개혁주의, 그 레디컬리즘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이 농지 개혁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발제를 해주실 분입니다. 한국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명을 하고 계신 이택선 교수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의 이택선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시죠. 사실은 제가 문화 미승만 평전 카리스마의 탄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료집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에 제가 내용을 요약을 해놨고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보시면은 이승만 정부의 사실 농지개혁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진위계수와 세계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사적으로 가장 평등한 수준의 농지개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냉전 시기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데드 갤로 브라운 대학 교수나 아니면은 최근에 책이 나왔죠. 제 은사시기도 하지만 이제 빅터철 교수님이나 그리고 남은 파츠쿠 파르도 교수가 공조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론을 보시면은 미군 정기의 농지개혁을 통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시기의 농지개혁이 이승만 정부 시기에
대경제론의 일원으로 이승만과 함께 농지개혁을 주도하게 되는 그 조동환과 중도파들에게 주도되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한민당도 사실은 악의 충만은 아니고 이군정의 계획에 부합해서 산업 자본가로 거듭나고자 했던 그런 자유주의 경제론을 기초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조동암이라든지 이순탁이라든지 강진구 등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거 기용을 해서 이제 보상지가와 상한지가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승만 정부는 무엇보다도 그 미군 정부의 그 미국 공출제도의 폐지를 결정을 했고, 농종기구를 근대적으로 개편을 해서 이제 농지개혁을 담당한 농지국을 이제 신설을 했는데, 자, 조동환과 중도파를 배탁을 해서 이제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반영한 농지개혁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추진한 농지개혁의 주요 내용이 해방 직후에 실시되었던 여론조사 결과와 굉장히 흐름을 완전히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중립자적인 입장에서 이분을 옹호한 이승만 정부와 이승만을 보면은 이승만 정부가 국대 협정파들과 친이승만 세력들의 후원을 바탕을 삼아서 지주 출신으로 구성된 한민당과 그 민국당을 이제 견제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이승만도 정파의 견제를 차단을 하고 한민당도 경제적 그 기반도 약화시키고 농민의 지지 역시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때 이승만 정부는 농가의 그 상한 부담을 줄이기로 인해서 철저하게 빈농의 권익을 보호했고, 이렇게 따라서 농지개혁법은 영세 농가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를 법률로 명시해서 기존의 그 지주 후작대가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라틴 아메리카나 필리핀에서처럼 대규모 농장이 출현하는 것을 아예 가능성을 차단하는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주아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부르주아를 양성하고자 했을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중립자적인 입장에서 지주 세력과 국민들의 입장을 중재함으로써 개혁을 관철을 시켰고, 이를 통해서 1950년 1월 농지개혁 실시 이후에도 토지를 분배하거나 광내하는 것을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즉시 분배와 경매를 지시해서 국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계획경제론자들의 농지개혁에 의해서 좌절된 자유경제론자들의 꿈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면 해방전도사 인식을 보면 한민당은 마치 악의 축처럼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유경제론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치 기반인 소작농 수입 창출과 기성경제제도의 붕괴를 위해서 집값 보상률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은 농업 자본가에서 산업 자본가로 전환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결과적으로 손에 쥐게 된 보상지가 150%는 이제 그 타이완의 250%보다도 훨씬 낮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민당도 악의 축으로 볼 수만은 없고, 자, 어떻게 보면 농지개혁은 이제 지주들의 협조로 인해 가능했던 것인데, 당시 농지개혁위원장이었던 사람은 서장일이었습니다. 이 서장일이 밝힌 것을 보면은 50정도, 약 15만 평 정도의 땅을 가진 경우에 그 대주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당시에 이러한 대주주는 5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는 취약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취약국가의 현재 속에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개인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인천 김성주나 이런 사람들의 그 결단과 협조로 농지혁명이 가능했다. 그래서 마침내 1950년 5월부터 실시된 농지개혁법으로 인해서 지주계급이 사실상 해체되고, 그리고 공건적인 지주 소작인의 관계가 자작농 자유인의 사회로 바뀌는 혁명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의 그럼 역할은 뭐냐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자를 제외한 모든 계층을 어울려서 화합과 협치를 이룬 미션 임파서블을 이룩한 그런 영도력을 당시에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서는 결국 논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승만 정부 시기의 농지개혁은 이제 그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중도파의 주도와 이를 적극 지원한 최고 지도자 이승만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자, 둘째,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인 대지주의 수가 극히 부족한 때문이었다. 제가 아까 500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즉 당시에 아직 불화되지 못한 토지를 국가가 그 점유하고 있었던 취약국가의 현실 때문에 대다수의 농민들이 자작농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주들은 그럼 과연 악을 챙겼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공산혁명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적 의식이 뚜렷했었고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여기에 동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에서의 마찰도 많이 존재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이승만의 목이었다. 자, 그래서 적지 않았던 지주들의 반발을 잘 무마해서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최고 지도자 이승만의 공로가 우리 이 시기에 저희에게 주는 한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협치라든지 아니면 화합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뭐 탄핵되고 그 다음에 주로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지도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농지개혁의 측면에서는. 자, 그래서 농지개혁은 결과적으로 극자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중도 좌파부터 구구파까지 모두 망라한 통합과 협치의 정치로 인해 강해했고 이러한 공로가 결국 이승만에게 모두 돌려졌고 놀라운 성과를 기록한 정부의 수장인 이승만은 집권 말기까지 농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자, 이것이 저의 오늘 연구의 결론입니다. 자,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를 보시면 요약이 잘 돼 있고 더 다 디테일한 사항들은 제가 써놓은 이 74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태선 교수님은 문학 이승만 편전 외에도 죽산, 조봉암 편전, 자연의 길 이런 저서들을 통해서 한국 현대사를 깊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 우리 감독님, 목사님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원성훈 목사님, 이승만 대통령 하면 이 아펜젤러를 빠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이승만과 아펜젤러. 자,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강의하는 사람도 준비 많이 했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또 열심히 들으시는지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까? 네. 저도 짧게 할 겁니다. 포럼 발제자로서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초등학교 선생님 기억하세요? 중고등학교 선생님 기억하세요? 대학교 시절의 선생님 기억하시죠? 근데 사실 그 중에서 그래도 인생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의 선생님인 것 같아요. 좀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남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우남 이승만이 제일 처음 만나본 스승이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내디딘 이 아펜셀러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와 이승만과의 관계를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남 이승만은 20살 되던 1895년에 배제학당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갑오경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조선사회에 필요한 영어와 서양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배제학당에 입학했지만 선교사에 대한 경계심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이 마음에 철판을 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승만의 뛰어난 면모를 파악하고 영어 과목 조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갓 입국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사로도 아펜셀러를 봉사하게 하는 것이죠. 아펜셀러가 배제학당 졸업할 때에 이승만이 배제학당 졸업할 때 학생 대표로 서서 모든 강료들과 조정 인사들과 선교사들 앞에서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어 연설을 했는데 큰 박수를 받고 주목을 받게 됐죠. 아펜셀러 선교사는 1885년, 지금부터 한 139년 전이죠.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 항구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가 첫 발로 내딛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 유명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펜셀라 선교사가 이 나라에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펜셀라 선교사는 그의 8월 3일 서울의 정동에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2명의 학생을 모아서 학교를 개설했는데 차츰 영어와 서양 문물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듬해 고종임금께서 배제 학당이라고 하는 교명을 하사하는 거예요. 한편 그보다 1년 앞서서 조정에서 통역관을 배출하려고 만든 유경공원이 몇 년 안 되어서 문을 닫게 되자 그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로 초빙되었던 유능한 인재들이 거의 다 배제 학당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마침 갑신정변 이후 미국으로 건너와서 의사가 되어서 돌아온 서재필 박사도 배제학교 학생들로 협성회를 조직해서 민주주의 회의법과 토론법을 가르치고 배제학당 지하실에서 독립신문 발간하고 개화파 중심적 지도자들을 배출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청년 이승만이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서재필 박사와 함께 독립협회와 만인공동회를 이끌면서 열강에 잠식되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활동하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구파대 모함을 받아서 조종의 폐위 음모에 가담했다. 그래가지고 1899년에 1월달에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중죄인으로 낙인찍혀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발에는 착고를, 목에는 칼을 아래 매인 채 고통을 받던 중에 배제학당 시절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괴로운 나를 만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것입니다. 이 고통 중에 있던 이승만이 생전 처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열강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생전 처음 드린데 이 기도를 끝나자마자 어둡던 감옥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고 괴로웠던 이승만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 일기에 있는 겁니다. 이승만 일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청년 이승만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의심과 경계를 풀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배우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스승 아펜셀라 선교사는 이승만이 갇혀있는 한성감옥, 여러분 한성감옥이 지금 종각 근처에 있었어요. 중죄인들 다루는 그런 곳인데 한성감옥을 직접 찾아와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펜셀라 선교사는 영어 사전을 가지고 청년 이승만한테 감옥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리고 교사였던 벙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이승만에게 영어 잡지들을 기독교 잡지들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교사들, 에비슨 같은 분은 말이죠, 의료 선교사로 유명한 분인데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넣어줍니다. 이승만은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 성경을 읽고. 이승만은 1899년 그 감옥에 갇힌 그해 겨울에 12월 28일 날 아펜셀라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행복, 강령,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저희 가난한 가족을 위해 값비싼 담요와 쌀, 땔감 등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어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저와 같이 비참하고 죄 많은 몸을 구원해 주시고 의지할 데 없는 제 가족들에게 먹고 살아갈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승만의 편지 속에 스승에게 보낸 편지.
이듬해 1900년 2월 6일 날 보낸 두 번째 편지 짤막하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이제 신정과 구정은 다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부친의 편지로 선생님의 소식과 선생님께서 저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신다는 것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별한 사제지간의 정은 아펜셀라 선교사가 1902년 6월 11일에 성경번역회의 참석한 목포로 내려가다가 해난 사고를 당해요. 밤에 10시경에 일본 기선들끼리 충돌하는데 이 해난 사고로 아펜셀라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비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펜셀라는 이틀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통하게 되는 것이죠. 아펜셀라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와서 17년간 오직 사랑으로 헌신한 선교사였는데 해난 사고가 난 그날 밤에도 배가 침몰해가는 그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살 궁리를 하지 않고 아래층에 함께 동승한 한국인 조사 조영규 씨와 정신여고 학생을 구하려고 내려가다가 침몰하는 배와 함께 고군산열도 깊은 바다에 잠들었습니다. 그분이 평생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옥중의 이승만은 사랑을 남기고 돌아가신 스승이 이 땅에 펼치려 했던 비전과 사명을 자신이 이어가야 한다는 결심으로 더욱 기독교 교육과 민족 구원의 소명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고통당하던 청년 이승만을 위한 구명운동을 이 배제학당장인 아펜셀라와 교사였던 벙커 선교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게일, 이런 선교사들, 그리고 알렌 에비슨 같은 이런 선교사들과 조선 왕실의 고위 관직에 있던 민영환, 한규설 같은 분도 이승만을 위해 적극적인 구명운동을 펼칩니다. 이승만은 5년 7개월간의 한성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가운데 밝은 빛을 받으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열심히 성경 읽고 전도도 하고 그 지옥 같았던 그 감옥을 이 복당으로 변화시키는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한 40명 정도의 이 선각자, 지식인들이 거기 함께 수감되어 있었는데 청년 이승만이 하도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40명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도 있는 것입니다. 우남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미국의 유학기에 오는데 그것도 아까 이미 다 얘기하신 것들이지만 선교사님들이 13분이 아주 간절하게 확신에 찬 이분은 이 조선을 살릴 젊은이다. 아주 간곡한 그런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미국의 민주주의와 미국 사회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면서 장차 우리나라도 유교와 불교를 넘어서 기독교적 바탕에 세운 새로운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야 하리라. 기독교 입국에 그런 생각을 붙여 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거절하고 줄이게 되겠습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들의 온갖 방해 공작들을 이겨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 재헌국회의장이 된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의 건국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기립하여 이윤영 의원이 기도함으로 재헌국회를 개회하도록 합시다. 이게 우리나라 다 일어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지금 국회하고 너무너무 다르죠. 우남 이승만의 공로는 그 이후에 다른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부흥과 번영의 기반을 놓은 이승만 박사를 기리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세계적으로, 이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 속에서 2024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빛을 가져다준 아펜셀라 선교사를 비롯한 자신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헐버트 선교사, 그런 분이 있죠.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배운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평생을 바쳤던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유지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이 떠올리는데요. 정말 배제 그 이름이 인재를 기른다는 뜻이죠. 우남 이승만 최고의 인재, 그리고 원성훈 목사님도 배제 출신 인재가 배출이 됐고, 또 원성훈 목사님 역시 옥토 장학재단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계시죠. 역시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포럼의 또 하나의 주제가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움.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1885년에 두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제물포로 손잡고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헨리 아펜젤러, 또 한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는 이 중동 제일교회를, 배제학당을,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세문안교회를, 연희전문학교 연세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큰 두 걸레로 어쨌든 대한민국, 기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을 때 그들이 우리 땅에 헌신해 준 건 우리가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승만과 대한민국 이 주제의 서브타이틀로 선교사 우리가 이렇게 선정한 거죠? 네. 자,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아마 이승만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짚어봤던 부분 중에서 이 해양 강국의 오늘날에 아마 기초가 됐던 이 부분도 또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승만 라인 하면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라인, 평화선이라고도 그러죠. 그때 말 안 들어서 일본 배 다 잡아버렸어요.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해양경찰청, 이 삼면을 지키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우수 해양경찰관을 우리가 이승만 라인성을 제정해서 오늘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와주실까요? 김남수 회장님 나와주시고요. 제1회 수상은 목포해양경찰서 서울서 경적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제1회 수상자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서울서 경정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3패 이승만 라인상 경정 서월석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막중한 사명감으로 최전선을 지키는 애국경찰인 귀하에게 원훈이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이념을 담아 제1회 이승만 라인상을 드립니다. 2024년 7월 5일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김남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제1부 순서는 여기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SBS의 유진방송의 밖으로 강의시험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